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소규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패스트 RCNN이라는 논문인데, 사실 일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유명한 논문입니다. 어느 정도 딥러닝, 특히 이제 비전 쪽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셨고 또 정리를 해보셨을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들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라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패스트 RCNN이라는 논문은 2015년 닙스에 발표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패스트 RCNN이란 이제 왼쪽 도식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식은 논문에 이제 그대로 실려 있는 도식이고요. 먼저 이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발표 내용에서는 패스트 RCN, 이 뒷단에 실려있는 이 디텍션 네트워크인 패스트 RCN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패스트 RCN 논문 자체가 RPN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패스트 RCN은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은 좀 갖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뭐 혹시나 이제 패스트 RCN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본 유튜브 영상 설명 부분에 패스트 RCN 그 논문에 올려놨어요. 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한번 보시고 본 발표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다입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있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로부터 이미지가 피처 맵이 생성이 되겠죠. 이 피처 맵을 이 RPN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 RPN에 넣게 되면 이 RPN은 패스트 RCNN에게 여기를 봐봐,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 패스트 RCNN의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즉 이제 저자들이 계속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RPN과 패스트 RCNN 이 두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와 디텍션 네트워크가 컨볼루션 피처를 공유하도록 네트워크를 쌓자. 이 공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 디텍션 네트워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패스트 RCN 그리고 SPP넷이 있겠죠.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두 네트워크 같은 경우 디텍션 단에서의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ROI 풀림 방식이라는 거죠. 이전에 뭐 예를 들면 RCNN 같은 굉장히 초기 단의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리전 프로포절들이 만 2000개라고 하면 2000개의 프로포절을 모두 와프라고 하죠. 이미지를 좀 같은 사이즈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CNN에 다 태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듣기만 해도 연산량이 굉장히 많고 자원 소모가 큰, 조금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안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SPP넷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피처맵 첫 번째 이제 전체 이미지를 CNN에 태우고, 이 전체 이미지를 태운 결과로 나온 피처맵에 이 ROI를 프로젝션 시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션 시키는 거를 ROI 풀링 방식을 통해서 같은 크기의 벡터로 만들어내고, 그 같은 크기의 벡터를 뒷단에 태우게 되는데, 얘네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가 어느 정도 개선은 했지만 아직도 이 셀렉티브 서치라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이 셀렉티브 서치는 아직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말 그대로 추가로 걸리는 거죠. 디텍션 네트워크를 아무리 뭐 속도를 개선을 해봤자 셀렉티브 서치에 의한 시간은 그대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포저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패스트 RCNN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리전 베이스드 디텍터의 컨볼루션은 피처맵, 즉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컨볼루션 피처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컨볼루션 피처맵이
셀렉티브 서치, 뭐 이런 RPN,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랑 어떻게 쉐어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쉐어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컨볼루션 기본적인 이제 기초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레이어를 쌓아서 리전 프로포절과 리그레션 그리고 오브젝트넷 스코어를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뭐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두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패스트 RCNN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 RCNN이 계속 주구장창 강조를 하는 RPN,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나? 라는 물음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스피드 관점에서는 프로포절 하나에 10ms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빠른 거죠. 뒷단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셀렉티브 서치가 하나에 뭐 이미지 하나에 한 1.5초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0ms라고 하니까 굉장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딥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도 5fps, 그러니까 초당 프레임을 5개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속력을 낸 거죠. 그래서 뭐 스피드 관점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큐러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ILSVRC 2015 대회에서 그 이렇게 부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다양한 몇몇 개 부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의 베이스가 이 패스트 RCN 플러스 RPN입니다. 그래서 이 뭐 RPN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정확도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개선 효과를 이루어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패스트 RCN 플러스 RPN이라는 구조가 3D 오브젝트 디텍션, 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뭐 특히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모두 아시겠지만 그런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속도뿐만이 아니고 정확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아키텍처를 이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RPN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 RCN한테 어딜 봐라 라고 하는 이 어텐션 모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패스트 RCN은 이 RPN에서 제한한 부분을 가지고 디텍션을 하는 디텍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싱글 유니파이드 네트워크, 즉 이제 어떤 피처를 공유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컨볼루셔널 피처스를 갖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쉐어러블 레이어, 그러니까 공유 가능한 레이어를 갖는 ZF넷과 VGG16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VGG16 같은 경우는 1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요. ZF넷은 5개가 있어서 VGG보다 조금 더 간단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패스트 RCNN이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당연히 이제 인풋 이미지를 pre-trained 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패스를 하겠죠. 그래서 패스를 하게 되면 이러한 피처 맵이 결과물로 생성이 됩니다.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인풋 이미지가 600 곱하기 1000 곱하기 3인데 뭐 3은 이제 RGB 값이겠죠. 그래서 이 600은 이제 논문이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에 동일하게 이미지의 짧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세로가 되겠죠. 이 세로 같은 경우를 600 픽셀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케일드 된 이미지를 이 예시로는 이제 VGG16을 이제 들어서 이제 예시를 설명할 건데 이 VGG16이라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태웁니다. 태우면 이 스트라이드 그 서브 샘플링 레이시오가 VGG16 같은 경우 16이기 때문에 600을 16으로 나누고 1000을 16으로 나눈 40바이 60 그리고 512 채널 이 결과물 피처 맵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건데, 작은 윈도우죠. 그래서 3x3을 설정한 이유는 이제 논문에 따르면 리셉티브 필드가 이제 되게 크기 때문에 큰 값을 설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x3이라는 작은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여기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쭉 이동을 계속 하겠죠. 슬라이딩을 쭉 하면서 이런 피처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피처맵이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기 전에 패딩을 합니다. 주변에 원 바이 원 패딩을 하기 때문에 3x3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해도 크기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0x 60x 512 채널이 유지가 된 피처맵이 동일한 크기의 피처맵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맵이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건 이 피처맵을 생성을 했을 때 여기 이 결과물의 요 1x1 피처맵이 과연 뭐를 의미하느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3x3 윈도우를 적용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그냥 결국에는 하나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를 3x3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이 1x1 픽셀은 이 3x3 필터가 그 해당 위치의 지역적 특성을 축약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x1 픽셀은 이 3x3 윈도우에 매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방식 갈래로서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앵커고요. 두 번째는 프리딕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두 가지를 어떻게 학습에 이용을 하느냐라는 방식으로 RPN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입니다. 앵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 3x3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할 때 이 중앙에 있는 거를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앵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처맵에 패딩을 원 바이 원 패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3x3 슬라이딩 윈도우가 모든 픽셀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예시로 들면 이 가운데 앵커를 생성을 하고 이 앵커별로 모든 앵커별로 K개의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K는 여기 보시면 스케일 곱하기 레이시오. 그래서 스케일은 이제 말 그대로 크기를 줄였다 키웠다 하는 거고, 레이시오는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뭐 이거를 1대1 비율로 유지를 하냐 아니면 1대2로 이제 가로를 늘리냐 2대1로 세로를 늘리냐 이런 의미인데, 그 세 가지를 조합을 하면 이제 9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9가지의 이런 식으로 서로 생긴 게 다른 이런 앵커 박스들이 총 9개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이미지에 그대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프로젝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의미는 여기서의 피처맵에서의 만약에 슬라이드 윈도우로 했을 때 여기서 앵커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앵커 박스를 리셉티브 필드로 이제 투영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앵커 박스를 막 생성을 되죠. 실제로 모든 앵커 박스를 그리면 이제 이미지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꽉 찹니다. 여기서는 몇 개만 그려서 보여드리는 예시인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면 스케일이 3개였고 레이시오도 3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x3이 패딩 때문에 모든 픽셀에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60x40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60 곱하기 40이라는 모든 픽셀에 9개씩 앵커박스가 생성이 되니까 총 앵커박스는 보시다시피 21,600개가 본 예시에서는 생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앵커 박스를 레이블링을 합니다. 근데 이 레이블링이라는 것의 의미는 저희가 이제 앵커 박스를 막 엄청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앵커를 만드는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두 갈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이 앵커고 두 번째가 이 프리딕션인데,
이 프리딕션이라는 거를 학습하기 위한 정답지가 바로 앵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앵커로 정답지를 우선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정답지를 만들려면 앵커뿐만이 아니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이 오브젝트의 위치가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용을 해서 이러한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이 IOU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 이러한 두 가지 바운딩 박스가 있다고 할 때 IOU의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이 전체의 너비가 됩니다. 전체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1이라는 거는 이게 완전히 겹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그라운드 트루스와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0.7 이상, 그러니까 뭐 이 그림에서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고양이가 아니죠, 강아지가 있다고 하면 이거랑 요거는 이제 엄청 낮겠죠, 아이오이가. 근데 뭐 여기는 없지만, 사실 여기는 없지만 뭐 요런 박스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0.7 이상이겠죠. 그럼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퍼스티브 앵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0.7 이상 겹치면 퍼스티브 example 또는 퍼스티브 앵커 박스가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추가를 하면 논문에서는 그 0.7 이상을 적용을 해도 충분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0.7이 이상인 게 없을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퍼스티브 example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이 예에서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강아지를 예로 했을 때 얘랑 가장 IOU가 높은 앵커 박스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그거를 퍼스티브 example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가장 높은 게 0.65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은 선정이 안 되겠죠. 하지만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그게 퍼스티브 앵커 박스로 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퍼스티브를 레이블링을 하고요. 두 번째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IOU가 0.3 이하인 거는 네거티브로 레이블링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뭐 0.3에서 0.7 사이인 거는 인밸리드라고 해서 학습에 쓰지 않는 박스라고 레이블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앵커 박스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얘는 인밸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인밸리드 앵커 박스로서 레이블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모든 앵커 박스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 이 레이블링을 한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앵커 박스 모두에 대해서 레이블링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21,600인 퍼스티브다, 네거티브다, 인밸리드다라고 말을 해주는 벡터가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오브젝트네스 레이블링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 오프셋 레이블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직관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만약 해당하는 어떤 앵커 박스에 대해서 해당하는 매핑이 되는 그라운드 박스가 트루스 박스가 있다고 할 때 그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이제 위치적인 관계를 레이블링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 하얀색이 앵커 박스고 노란색이 이 여성이죠. 뭐 여자라는 레이블이 있다고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이 여자라는 그라운드 박스에 대해서 이 앵커 박스 i는 이 여자의 x, y, w, h 값을 레이블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는 이 x, y 값과 h 값과 w 값을 이 앵커 박스, 하얀색 앵커 박스의 위치적인 오프셋으로 레이블링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레이블링 했을 때 네거티브라고 판단이 되는 애들은 이 위치적 관계가 사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스 펑션 계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예 이제 계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퍼스티브인 것들에 한해서, 인밸리드는 당연히 학습에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퍼스티브인 것들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x, y, w, h, x, y, w, h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레이블링을 얻었죠. 첫 번째는 이게 오브젝트냐 아니냐
라는 앵커 박스에 대해서 이게 오브젝트냐 아니냐라는 걸 말해주는 레이블링과, 만약 오브젝트라면 그 오브젝트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레이블, 이 두 가지 레이블링을 실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네스 레이블링과 B박스 오브젝트 레이블링. 둘 다 길이는 이제 21,600인 벡터고요. 이제 아까 갈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앵커라는 갈래가 있고, 두 번째로 설명된 갈래는 이제 프로젝션 네트워크인데, 이건 이제 실제로 RPN이 나중에 학습을 한 후에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뱉는, 결과물을 뱉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학습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가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3x3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해서 피처맵을 하나를 생성을 했죠. 이 피처맵이 이 피처맵의 모든 1x1 픽셀이 이 앞선 3x3 픽셀, 3x3 슬라이딩 윈도우의 지역적 정보를 추격하고 있다. 이 정보가 이 1x1 픽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 이후에 적용되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1x1이기 때문입니다. 이 1x1이 뭐 어떻게 보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도 하던데요. 결국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것 자체가 1x1 컨볼루션 레이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1x1 커널을 적용을 하고 또 하나 1x1 커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유일한 차이점이 여기 보시는 2와 4라는 게 있겠죠.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2라는 거는 이 1x1 픽셀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x1은 곧 이 3x3이랑 똑같다고 했고, 이 3x3에서 앵커를 생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1x1 픽셀이랑 거기서 생성되는 앵커 박스들이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x1 커널을 적용을 하는데, 그때 채널은 9 곱하기 2, 즉 18, 18개 채널이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6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커널을 적용을 하면 40x 60x 512였던 피처맵이 40x 60x 9 곱하기 2 채널의 피처맵이 하나 생성이 되고, 두 번째는 동일한 크기의 9 곱하기 4 채널의 피처맵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측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P10, 0이 아니고 이제 알파벳 5입니다. 뒤는 X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빨간색 위치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위치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결과가 되겠죠. 계산을 했을 때 이 위치의 앵커박스 총 9개, 1부터 9까지 9개 중에 첫 번째 앵커박스가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를 2A 소프트맥스 값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10개 있으면 저희가 보통 뭐 합이 1이 되는 10웨이, 그러니까 클래스가 10개가 있을 때 10웨이 소프트맥스 값을 뭐 마지막에 계산을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다 확률, 없다의 확률 두 개를 계산을 하는데, 뭐 조금 의아했던 거는 사실 두 번째 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자도 논문에서 이제 좀 부연 설명에 대신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사실 이거를 꼭 굳이 두 개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해도 무관할 것 같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고, 이게 총 2400개 있겠죠. 2400은 모든 픽셀에 대해, 즉 40 곱하기 60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러한 벡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앵커박스, 두 번째, 그리고 총 9번째 앵커박스까지 해서 XYWH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3x3 슬라이딩 윈도우가 앵커박스를 만드는 동시에 이 뒷단에 이러한 피처맵들을 만듦으로써 동시에 만들었던 그 앵커박스와 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값들이 서로 매칭이 되도록, 동시에 어떻게 말하면 둘이 서로 학습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짠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앵커박스 같은 경우는 아까 21,600개의 길이의 벡터가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프리딕션 같은 경우도 21,600개의 벡터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9개 앵커박스가 되는 거고요. 예측이죠, 예측. 그럼 저희가 할 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아까 만들어 놨던 앵커박스들의 레이블링 값과 프리딕션 네트워크가 뱉어내는 벡터들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로스 펑션을 그냥 넣어요.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최소화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위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장 가까운 그러한 프로포절들을 뱉어내는 네트워크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로스 펑션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로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네,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있다 없다 라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리그레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바운딩 박스를 계산을 해놓고 그거를 최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깝게 리그레션 하는 그 리그레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리그레서 로스를 합쳐서 더해서 최종적인 이 로스 펑션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같은 경우 어, 로그 로스를 계산합니다. 로그 로스를 써서 계산을 하는데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오브젝트네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값이 이게 이제 맞을 확률 이게 아닐 확률이라고 하면 이게 0.8이고 이게 1이니까 이 둘의 로스는 낮겠죠. 그리고 이게 0이고 이게 0.1이니까 얘네도 낮겠죠. 그리고 얘네도 0.9에 1이니까 얘네도 낮을 거고요. 다 낮은 것만은 여기 있다. 퍼스티브인데 1인데 얘는 0.2니까 얘 같은 경우는 로스 값이 좀 크겠죠. 그럼 얘도 이게 뭐 0.2가 0.5 해서 0.9 막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방향으로 로스 펑션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스를 계산하면 이 이제 위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뱉어내는 예측값이 실제 그 앵커 박스 해당하는 앵커 박스가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데 리그레션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수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L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R, TI 빼기 TI 스타입니다. 근데 이 R은 스무스 L1 로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무스 L1 로스가 여기 나와 있듯이 요러한 요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 여기에 있는 이 로스 TI 스타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걸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은 x 빼기 x 스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y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x를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x가 이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x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x 스타가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그라운드 트루스인 x 값과 가까워지면은 이 로스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앵커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해서 위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뱉어내는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앵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됩니다. 사실 이제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람다 값이라는 게 있는데, 람다 값은 이 두 가지 로스를 뭐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만들어 놓는 이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값인데, 뒤쪽에 이제 실험 결과에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실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습에서 만약에 한 이미지에서 샘플링이 아니죠. 그래서 앵커 박스들을 모두 쓰게 되면 네거티브가 훨씬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바이어스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56개 앵커 박스를 한 이미지에서 샘플을 하는데 최대한 1대1 비율이 되도록 샘플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포지티브가 모자라다라고 하면 이제 네거티브를 걷다가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1대1이 되는 방향으로 샘플링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로스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RPN, 즉 위전 프로포셜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잘 학습이 된 RPN은 뭐냐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GT와 IOU가 높은 위전 프로포저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잘 되면 애초에 이제 그 위전 프로포저를 위해서 들어갔던 이제 뭐 정확하지 않은 특성들 이런 게 이제 많이 날아가겠죠. 애초에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잘 프로포즈를 해주면 그만큼 로컬라이제이션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도 뒷단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RPN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학습 방식은 그 four step alternating train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왜 완전 엔드 투 엔드 방식 약간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걸 처음 봤을 때. 근데 이 저자분이 뭐 그 마감 기한인가? 그게 아마 엄청 이제 빠듯해서 이러한 방식을 했다고 이제 나중에 발표 때 그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나은 훈련 방식을 적용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 링크에 여기 발표 자료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링크에다 추가를 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스텝 트레이닝, alternating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RPN과 뒷단에 이제 패스트 RCN이라는 디텍터가 피처를 공유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을 고안을 하는 게 바로 이 포스트 얼터네이팅 트레이닝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요 하늘색 요 상자는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를 들었던 VGG1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 VGG16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RPN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RPN을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 프로포절들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프로포절들을 가지고 패스트 RCNN, 뒷단의 디텍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늘색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 초기화된 그 네트워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RPN을 학습할 때 썼던 뭐 어떤 그 학습을 했던 CNN을 쓰는 게 아니고 초기화된 CNN을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은 어떤 순수한 VGG16 혹은 뭐 그런 네트워크를 다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패스트 RCNN으로 어쨌든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포절들을 가지고 패스트 RCNN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다시피 이 패스트 RCNN은 파인 튜닝이 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가 중요한데 이 RPN을 학습을 한 번 더 시키는데 이번에는 이 하늘색이었던 초기화된 모형이 아니고 패스트 RCNN으로 학습이 된, 즉 파인 튜닝이 된 네트워크를 쓰게 됩니다. 이때 다른 레이어는 프리즈합니다. 다른 레이어는 다 동결을 해놓고 RPN 부분이라고 하면 그 뒷단에 3x3 네트워크부터 시작하는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앞단의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패스트 RCNN 디텍터를 학습을 할 때 파인 튜닝된 파라미터들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공유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두 네트워크가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RPN을 한 번 더 학습한 거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또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패스트 RCNN을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하겠죠. 이제 이게 그 일련의 과정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같은 피처를 쉐어링을 여기서 하고
그거를 다시 RPN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패스트 RCN을 또 학습을 시키고. 이걸 이제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효과가 딱히 뭐,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어, 뭐, 반복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습이 바로 논문에서 제안한 Forced Alternating Training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RPM과 Fast RCNN이 컨볼루셔널 피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또 완벽한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저자가 이제 나중에 말한 그런 그 학습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패스트 RCNN의 학습,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RPN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그리고 그 RPN을 이용을 해서 패스트 RCN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얘네 둘이 이제 컨볼루션 피처를 쉐어를 하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임플레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구조죠. 처음에 발표 첫 부분에 보여드렸던 도식인데, 어, 이제 뭐 똑같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RPN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어텐션 모듈로서 패스트 RCNN이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게 여기를 잘 봐라.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절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 방식으로 인해서 이 둘은 컨볼루셔널 피처를 공유를 하게 되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패스트 RCNN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패스트 RCNN을 좀 설명드리면, 이 앞서 학습한 위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이러한 프로포절들을 뱉습니다. 뱉으면 이게 이제 ROI 풀링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한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이 아래에 써있는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 프로포절들의 크기가 제각각 다 다르고 스케일도 다르고 뭐 레이셔도 다를 텐데, 이것들을 ROI 풀링 레이어에 넣게 돼서 뱉는 결과는 동일한 크기의 벡터 혹은 피처맵이 됩니다. 이제 뭐 위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되면 2x2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크기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면 이것도 2x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절들을 ROI 풀링 레이어에 태우게 되고요. 이 ROI 풀링 레이어의 결과로 나온 벡터들은, 피처맵들은 FC 레이어에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이 FC 레이어는 두 가지概念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소프트맥스, 하나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라고 해서, 소프트맥스는 말 그대로 클래스별,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포절을 넣어주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사람인지 개인지 뭐 그런 클래스별 확률을 예측을 해주는 값이고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는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더 이동을 하게 해주겠죠? 이게 개라고 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써서 두 가지의 레이어를 붙여서 만든 게 이제 패스트 RCNN이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식과 똑같이 RPN이 있고 뒤에 패스트 RCNN이 있게 되는 이 구조가 바로 패스트 RCNN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앵커 박스가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스케일과 레이시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PPT 잘못 안 그려서 연필로 추가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스케일이 있고 세 가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있을 때, 이것들을 다 같이 썼을 때 오브젝트의 굉장히 다양한 멀티플 스케일 또는 멀티플 뭐 레이시오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개인데 이 개가 여기 조그만 개가 있고 엄청 큰 개가 있죠. 그럼에도 둘 다 개라고 잘 예측을 하는 것은, 이 개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앵커 박스가 요만한 스케일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크기를 크게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오브젝트에 대해서 준수한 예측 성능을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보트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원래 벗어났겠죠. 벗어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앵커 박스의 중요점입니다. 앵커 박스의 또 다른 중요성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하다는 점인데, 이게 이제 그 앵커 박스의 방식 자체가 좋은 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에 인베리언트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앵커 박스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앵커 박스가 이 개가 이렇게 이동을 해도 뭐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박스가. 근데 이제 멀티 박스 같은 경우는 KNN 기반으로 그 앵커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인베리언트 하지도 않고 그 각 트랜슬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뭐 연산 속도도 당연히 느려지고요. 무엇보다 오버피팅 위험이 좀 높아지겠죠. 반면 이제 패스트 RCNN 같은 경우는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버피팅 확률을 낮추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오브젝트라는 게 크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스케일이나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 피라미드 오브 이미지, 피라미드 오브 필터스 같은 여러 방법들이 제안이 됐지만 이 방법들의 단점은 피라미드 오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가 이제 아예 다른 이미지에 의존적이 된다는 거고 필터도 마찬가지로 다른 크기의 필터에 의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처를 쉐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겠죠. 다만 반면에 패스트 RCN이 사용하는 이 그림과 같은 피라미드 오브 앵커 방식은 동일한 스케일의 피처 맵과 동일한 크기의 커널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오브 이미지나 피라미드 오브 필터스와 다르게 고정 크기의 필터들이 슬라이딩을 하면서 같은 피처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피처 간의 피처 쉐어링이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패스트 RCNN의 저자 또한 이 앵커가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 피처 쉐어링이 굉장히 키 컴포넌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특징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out of boundary boxes인데 그 앞서 말씀드린 거는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벗어나는 앵커 박스 같은 경우는 학습에 쓰이지 않는 인밸리드 앵커 박스로서 레이블링이 된다고 했는데 테스트에는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한다는 의미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100, 100이면 뭐 이렇게 됐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클리핑을 해서 쓰는 건데 이게 앞선 예에서 이 보트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건데 클리핑을 해서 이 이미지에 맞게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논 맥시멈 서퍼레이션이라고 해서 NMS라고 하죠. 그래서 이 NMS를 적용을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이제 그 사진에서 그 RPN이 굉장히 중복되는 프로포절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이게 이제 연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RPN에서의 CLS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이 박스와 이 박스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뭐 0.9, 0.8이다. 근데 둘이 IOU 값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앵커 박스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는 날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는 0.8인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0.8인 박스가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한 6,000개 정도, 인밸리드를 제외하고 한 6,000개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NMS를 적용을 하면 한 2,000개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근데 테스트 시에는 뭐 이거를 한 1,000개, 뭐 3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개수를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 패스트 RCN을 직접 그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테스트한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파스칼 VOC 2007 벤치마크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ZFNet을 사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ZFNet을 사용을 했을 때, 셀렉티브 서치나 엣지박스 프로포절 방법에 비해서 MAP가 58.7, 58.6에서 한 59.9로 1.2에서 1.3%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당연히 속도 측면에서도
컨볼루셔널 컴퓨테이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셀렉티브 서치 방법에 의한 시간보다 훨씬 적죠. 이게 이제 1.5초인데 이거는 이제 10ms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훨씬 줄어든 프로포절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첫 번째로 알고자 하는 이 내용은 과연 이제 RPN이 그 컨볼루션 피처를 디텍터와 쉐어하는 게 의미가 있냐, 장점이 있냐라는 건데, 아까 그 4스텝 트레이닝 같은 경우 3단계부터 이제 그 피처가 쉐어링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2단계에서 멈추면 피처 쉐어링이 안 된 상태로 학습이 됐겠죠. 그 상태에서는 MAP가 이제 58.7%로 하락이 됩니다. 이는 이제 디텍션 네트워크에 파인 튜닝 된 피처가 RPN 또한 파인 튜닝을 이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써 프로포절의 정확도가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RPN이 과연 좋냐라는 이제 측면에서 프로포절 2000개 중에 이제 탑 100개만 만약에 썼다고 했을 때 6000개를 썼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6000개면 사실 엄청 많이 프로포즈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개만 했을 때도 비슷한 정확도가 나왔다는 것은 RPN이 애초에 프로포즈를 하는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NMS가 MAP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음 이제 에볼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 RPN의 그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로 이제 로스 펑션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RPN이라는 거가 이제 앵커를 생성을 하고, 앵커를 이제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GT와 유사한 그 박스들을 생성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없앴다고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MS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NMS를 할 수가 없고, 그 샘플도 그냥 단순히 이제 랜덤 샘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수의 그 프로포절 중에 1000개를 샘플을 했을 경우에는 55.8% 의외로 잘 나옵니다. 하지만 100개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100개를 했을 때 55.1%였는데 이번에는 44.6%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정확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그레션을 없앴을 때는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그 이 그림에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고 이게 RPN이 내뱉은 프리딕션이라고 하면 이걸 최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로 당겨주는 게 리그레션의 역할인데 이게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감소가 됩니다. 뭐 이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없으면 앵커 박스를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를 당겨주는 게 없으면 그냥 앵커 박스를 그대로 프리딕션에 쓴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 성능이 하락된다는 것은 곧 앵커 박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RPN을 학습하는데 앵커 박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리그레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성능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 ZFNet을 썼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VGG16을 썼을 때는 향상이 되느냐? 됩니다. 실제로 56.8에서 59.2로 꽤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RPN은 VGG16을 학습시키는 것이 셀렉티브 서치보다 낫다. 셀렉티브 서치 같은 경우는 이 ZFNet 같은 경우가 그 셀렉티브 서치로 했을 때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VGG16으로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셀렉티브 서치보다는 VGG16으로 학습을 하는 RPN이 더 좋다라는 건데 이 뒷장의 증명을 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VGG16이 과연 낫냐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RPN을 VG16으로 학습시킨 후에 테스트를 했을 경우 66.9였던 이제 셀렉티브 서치에서의 MAP가 여기서는 68.5로 약 1.6% 상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RPN 플러스 VGG가 SS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의미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추가를 하자면 SS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된 알고리즘인데 그거에 반해서 RPN은
더 나은 네트워크로부터 더 나은 이제 어떤 피처를, 그러니까 디텍션이 그 파인튜닝한 피처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RPN은 더 나은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곳으로부터 더 많은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네트워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소요 시간도 당연히 이제 훨씬 적겠죠. 아까 보여드린 표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 위저나이즈 연산이라고 해서 NMS나 뭐 풀링 이런 것들 합친 게 이제 위저나이즈 연산인데, 셀렉트 서치는 굉장히 많은 2000개의 프로포즈를 하는 반면 RPN은 300개만 해도 충분했었죠. 그래서 300개만 프로포즈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소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뭐 연산량도 줄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ZFNet을 썼을 때 이제 17fps로 VGGNet을 썼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력을 테스트한 결과인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K 값이죠. K는 9로 설정을 했던 이 에스펙트 레이시오와 스케일 3개, 3개씩 해서 9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형한 결과이고, 두 번째는 람다 값이라고 해서 그 RPN을 학습을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리그레션 로스인데, 이 리그레션 로스 앞에다가 곱해주는 게 람다였습니다. 그 람다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리그레션 로스를 가중치를 훨씬 크게 준다는 의미이고, 0.1로 가게 되면은 그 가중치를 거의 없앤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선 이제 스케일 레이쇼를 보면은 하나만 썼을 때, 이 스케일과 레이쇼를 하나만 썼을 때 성능이 좀 많이 줄죠. 69.9에서 65.8%로 약 한 4%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이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앵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앵커를 사용을 하는 것이 다양한 오브젝트의 모습에 반응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람다 값은 사실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1부터 100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도 거의 이제 동일한 MAP를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0.1로 설정을 했을 경우, 이거 이제 제 생각에는 앞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리그레션을 없앴을 때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리그레션이 없을 때 성능이 하락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맥락에서 0.1로 그 리그레션의 로스 펑션의 가중치를 굉장히 줄였을 때 거의 리그레션을 없앤 것과 뭐 비슷한 효과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는 사실 이제 이때 당시에는 원 스테이지가 그 유명한 욜로가 없었기 때문에 오버핏이라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 오버핏이 이제 댄스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긴 한데, 이제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서 굉장히 댄스하게 그 조밀조밀하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응용을 합니다. 패스트 RCN을 응용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테스트 결과 약 한 4.8%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 스테이지 메소드에 비해서 투 스테이지 메소드가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뭐 맞는 말인 게,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정확도 측면에서도 높습니다. 하지만 욜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뭐 정확도도 엄청 준수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이 테스트 결과가 지금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때 당시 테스트로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비해서 정확도도 낮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VOC 2007 데이터가 아니고 MS 코코에 적용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 여기서는 스탠다드한 MAP 값 기준이 그 50에서 95까지의 값을 이제 평균 낸 값을 쓰는데, 95면 굉장히 MAP가 이제 기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 높은 스레시홀드를 사용했음에도 뭐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 코코에도 그 패스트 RCNN보다 RPN을 사용한 패스트 RCNN이 더 높은 성능을 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패스트 RCNN이 중점을 두는 것은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을 공유를 해서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와 패스트 RCNN의 디텍터가 서로 컨볼루셔널 피처들을 공유를 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가 그 피처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N이 컨볼루션 피처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패스트 RCNN과 공유함으로써 리전 프로포즈를 거의 코스트 프리 하죠. 연산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연산량도 적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도 디텍터로 파인 튜닝된 그 네트워크를 RPN을 학습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더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디텍션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은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정확도 모두를 가져온 그런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많이 쓰이고요. 현업에서 실무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네, 일단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내용 중에 혹시 틀렸다거나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자료 공유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